자, 오늘은 389페이지 이 전번 시간에 예술을 해서 389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389페이지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 그러면은 일단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권리, 우리가 권리를 가졌다 할 때 이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권리, 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사인이 또는 개인이 갖는 권리.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꿔줬다 라고 하면은 사인 간에 발생된 민사상 법률 관계의 형성으로서 내가 사건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 간에는 사건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권리, 이때는 우리가 공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갖는 공권이 있고 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공권도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는 국가적 공권 이렇게 부르고 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것을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공권의 종류,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에 있어서 무엇을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느냐, 또 무엇을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번 시간에 보았던 354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보면은 공권의 종류, 그래가지고 국가적 공권이 있고 이 국가적 공권에는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그 다음에 기타 공보상의 물권이 있다. 하명, 즉 하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행정 주체의 상대방에게 자기 무엇을 하라, 부자기 무엇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인, 참으라, 급부, 무엇을 제공하라 라고 하는 것 등등 이러한 하명권을 행사하고 강제권, 예를 들면 국가가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하는 경우라든지 행정상 강제 집행을 행하는 등 하나의 강제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형성권으로서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자를 위해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거나 또 형성된 법률관계를 확인, 공증하는 권리, 바로 이러한 것 등등 기타 공법상의 물권, 이러한 것 등이 국가적 공권의 종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 공권은 355페이지 서론 같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갖는 권리, 즉 일정한 권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358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행정법 관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용어가 공권이란 무엇이고 법률상 이익이란 무엇이고 또 법률상 보이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권리,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 중에서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 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법률상 이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법적 이익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법적 보호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권이라는 개념과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익,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공권이나 또 법률상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권, 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또는 법적 이익 또는 법적 보호이익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알아두실 부분이 361페이지를 보시면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은 아니지만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특히 환경오염 분쟁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나 또는 법적 이익은 아니지만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보호이익의 범위에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공권, 특히 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구제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권리구제, 이것은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 공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권리가 아니고 이익이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익이다 하면은 이때 이익이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인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인가, 그렇죠? 법에서 법적 이익인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인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익,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인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당연히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겠죠.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이 침해당했다,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죠.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할 때는 이 이익의 법적 성격이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인가, 아니면은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사적 이익 389페이지를 보시면은 반사적 이익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쭉 밑줄을 쳐두실 부분이,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행정법규상 일반적인 명령이나 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결과, 특정 또는 불특정한 자가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다. 따라서 사인에게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즉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 즉 법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실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공권이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반사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390페이지 개인적 공권이나 법률상 이익 또 이것과 반사적 이익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개인적 공권이나 법률상 이익은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이익은 공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또 개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고 쟁송수단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권리,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이익 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 또는 기타 법적 이익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391페이지를 보시면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규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나 사인 등에게 어떠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명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사는 진료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고 의사는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할 의무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때 받는 이익은 단순하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인 등에게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즉 자기 부자기를 명한 경우에 행정주체 등이 이를 실현하는 이익, 그렇죠. 이러한 결과로서 즉 행정주체 등이 이를 실현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행정법규가 실현하려고 하는 이익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그렇죠. 이때 개인이 우연히 받게 되는 이익, 이것을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할 때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페이지를 보시면은 개인적 공권인가 또는 반사적 이익인가 또는 법률상 이익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받을 수 없는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법률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또 예를 들어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94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공용물, 그렇죠. 공공용물을 자유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공공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공물, 이것을 우리는 공공용물 이렇게 부르고, 또 행정주체가 자기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공물, 이것을 우리는 공용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물, 그 다음에 공공용물, 공용물인가? 성북구청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행정주체인 성북구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물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일반 공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 이때는 우리가 공공용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물건, 공공용물을 사용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받는 이익, 도로를 통행했다, 하천 또는 항만 등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 이때는 소위 말해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공물의 자유사용, 공용물의 자유사용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96페이지를 보시면 경찰 허가에 의해서 받는 이익, 또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얻는 이익, 이것은 하나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397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 그렇죠, 의료인 등은 예를 들어서 그 진료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진료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즉 이때 개인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은 하나의 반사적 이익이다. 또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서 미원 미풍 사건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복합조미료라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미원, 조미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때가 있어서 미원. 현재 여러분들이 저기 신솔동에 가면은 그 옛날 미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상호가 바꿔져서 대상.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대상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주 큰 회사란 말이지. 그 회사에서 미원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요새 이제 제일제당은 그 CJ라고 그래. 여러분들 알지? CJ? 그 제일제당에서 미풍이라고 하는 제품을 또 복합조미료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미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미료를 팔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떠한 규정이 있었냐면은 건전한 국민 경제의 또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법이 있었단 말이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존재했었는데 바로 이 미풍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미원과 미풍이 서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원이라는 회사에서 미풍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조미료 수입을, 그 조미료의 원료 수입을 금지하는 신청을 냈단 말이지. 그때 대법원 판결은 이때 미원이 받는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 과당 경쟁을 막고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때 미원이 갖는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해서 미풍이라고 하는 그 제일제당에서 미풍이라고 하는 복합조미료를 생산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소위 말해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또 예를 들면 396페이지에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다. 즉 무역거래법이 동종의 물품 수입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받는 이익,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합조미료 수입 승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원 미풍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권리, 공권이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것이 이익인 경우, 우리가 법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익인 경우에는 이것이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인가, 아니면은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상, 즉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
행위 등을 행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우연히 받게 되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반사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399페이지를 보시면 그 판례가 쭉 나오고 있죠.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있는 판례, 그 개별적인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 407페이지를 보시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서는 여러분들의 407페이지 의사의 진료 의무 규정으로 환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또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 즉 인인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또 공적 부조로 생활 빈궁자가 받는 이익은 소위 말하는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떠한 이익이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뭡니까? 충분하게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에서는 민주화 경향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것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보았던 것을 오늘날에는 소위 말해서 법적 이익 또는 법적 이익으로 보호되고 있다. 즉 반사적 이익의 보이익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행정법 관계의 특징이다. 즉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을 오늘날에서는 이것을 법적 보호이익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원고 적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 원고 적격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거에 반사적 이익이다 라고 보았던 것을 법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원고 적격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의 보이익화 경향으로서 원고 적격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첫 번째 경업자 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끼리 경쟁업자들끼리 다투는 소송, 이것을 우리는 경업자 소송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업체도 있겠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시외버스와 또 시내버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류장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시내버스 사업자하고 시외버스 사업자 간에 정류장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입이 결정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 소위 말해서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경업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해서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요새 말이지 우리가 지금 택시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무슨 타당가 뭔가 그걸 또 그건 뭡니까 운전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 타다 그거 알죠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그 무슨 그 택시보다 좀 큰 모양으로 타다 이런 운수회사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기존의 택시 업계는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탄생되게 되었죠. 그러면은 기존의 택시 업계는 이 정부의 뉴스 보니까 그 자살도 해버려 그러지. 택시에다가 불을 피우고 자살도 하고 그러더란 말이야. 자, 이 타다라고 하는 그 신규 면허를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단 말이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경업자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기존의 업자는 쭉 밑줄을 쳐주실 부분이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 운수업자는 새로 교통 운수 면허를 받은 타다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 취소 전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행정청에서 행정청 여기는 기존 택시 업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타다 신규 택시 업자란 말이지. 이 행정청에서 이 타다라고 하는 회사에게 운수 면허를 내주니까 기존 택시업자는 자기 경쟁자들이 생겼죠. 경쟁자들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기존 택시업자들은 행정청,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타다라고 하는 운수업 면허를 내준 이것을 상도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3자 취소 쟁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3자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업자, 즉 경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자 소송은 바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적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411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경업관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412페이지를 보시면 담배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 등등, 바로 이러한 것 등등이 소위 말하는 경업자 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존의 택시 사업자와 또 신규 운수 사업자인 타다와의 경쟁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경원자 소송이 있습니다. 콘크렌텐 클라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경원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되는 처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 이것을 우리는 경원자 소송이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로스쿨을 만든단 말이지. 로스쿨을 만드는데 서로 법과대학을 가진 대학에서 로스쿨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위상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로스쿨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대학은 로스쿨로서 인허가를 받게 되고 어떤 대학은 로스쿨로서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법학 전문 대학은 로스쿨의 예비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제기한 예비 인가 처분 취소 소송, 이것이 대표적인 경원자 소송이다. 경쟁하는 사람들 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스쿨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로스쿨이 생김으로써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서 이제 사다리, 즉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로스쿨을 나와야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로스쿨은 그냥 1,000만 원이 넘어버려, 한 학기의 등록금이. 그럼 어떻게 학교를 다닌대? 못 다니잖아. 그래서 사실 소위 말하는 흑수저들한테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야. 내가 아는 대학 로스쿨은 말이지, 대학 교수 딸이 그 로스쿨에서 제일 가난하대. 로스쿨에서. 그러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을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성대학교 학생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또 로스쿨까지 3년을 다녀야 되니까 그 엄청난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예 로스쿨 갈 생각을 못하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홍준표 옛날 그 의원이 말이지, 바로 이 로스쿨 제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장학금 주는데 장학금 받기가 쉽냐 그게? 그렇죠? 로스쿨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 받기가 쉽냐? 그게 받기가 어렵지. 교수님도 독일에서 장학금을 받아봤지만은 정말 장학금 받으려면은 정말 힘들어. 장학금 받는다는 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웃간 소송으로서 414페이지를 보시면은 나하바 클락의 김백규 교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그 영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인소송이다. 인인소송 이렇게 부르는데 인인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은 이웃간 소송, 즉 이웃간에 나하바 그 이웃간에 발생하는 소송, 이것을 우리는 인인 소송 이렇게 부르는데 인인은 한글로만 써두면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래서 반드시 한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웃간 소송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그 자체도 나하바, 독일에서 나하바 이것은 이웃을 말하는 것이거든. 나하바 클락에 이것은 이웃간에 발생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쭉 밑줄을 쳐두실 부분이 인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김백규 교수는 이웃 소송, 나하바 클락에 이것은 즉 또는 인근 주민의 소송이라 하는 것은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즉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타인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그 타인인 B가 그렇죠 자기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인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주지역 인근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화장장 설치 허가가 내려진 경우 또는 쓰레기 소각장 등에 관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 즉 쓰레기 소각장 설치 허가 바로 이러한 경우는 그 이웃간에게 어떠한 피해를 미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축허가 A라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A라고 하는 당사자에게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지만은 그 이웃에 살고 있는 B에게는 심익적 행정행위가 되고 이때 받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제3자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간 즉 인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웃간 소송 또는 이웃소송 또 한자식 일본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인인소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인소송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 그 다음에 화장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 내가 북악스카이웨이 그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조계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절이 있어.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노인 단체, 무슨 뭐 노인 사회법인 단체 이것을 만들겠다고 브락스카이의 인근 그쪽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고무집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베어하우스라고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노인 보호 단체 이런 것 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뭘 지느냐면은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납골당. 우리 삼선교 그 뒤에 한진 아파트 있지? 그쪽 뒤쪽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어떠한 노인을 위한 어떠한 그 시설 설치한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납골당을 설치하는 거, 납골당 설치하는 거 이거 노인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조계사에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납골당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이웃 주민들인 한진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노인 요양병원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 요양병원이 생겼으니까 이웃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죠? 좋은 것이지 차라리.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계사에서 노인 요양병원을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거기다가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진 아파트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단 말이지. 바로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무슨 소송? 인인 소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조계사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제3자인 한진 아파트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인 소송,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힘, 이것을 우리는 인인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417페이지를 보시면 거주 지역 내에 연탄 공장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우, 이때 인근 주민들이 받는 주거 생활상의 불이익, 바로 이 법률상 자격이 있을까? 즉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 거주자는 당해 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가? 바로 법률상 자격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418페이지 8일을 보시면은 인근 주민 청주 시내의 연탄 공장 설치 허가 취소 청구 사건, 또 대구 시내의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이때 이러한 그 사건들이 소위 말하는 인인 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인 소송은 아까 여기서도 말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있고 행정청에서 바로 이 어떠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받는 이익이 있다 할 때는, 자, 행정청에서 LPG 충전소를 설치하가 내줬다,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라고 할 때 이때 인근 주민이 받는 이 주민들은 제3자 입장에서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제3자 취소 정성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1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오늘날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을, 이것은 하나의 권리이다. 오늘날 종전의 반사적 이익이 조금 전에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이익화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표적인 예가 행정 개입 청구권,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처에게 비록 재량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재량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으로 축소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일단은 행정 편의주의 입각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뭡니까? 결정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권을 발동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성대학교에서 자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기 때문에 하이충, 독일어로 하이충, 우리 영어로 히터를 켤 수 있다. 또는 에어컨을 켤 수 있다고 했을 때 에어컨을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에어컨을 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날씨가 영하 0도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이충을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야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 히터를 켜자 했을 때 교수님이 맨 앞에 있는 것을 켤까? 중간에 있는 것을 켤까? 맨 뒤에 있는 것을 켤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맨 앞쪽에 있는 그 히터를 스팀을 켜고 싶어 하겠지. 선택지랑. 그렇죠? 선택지랑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것은 일단 행정편의주의 입각에서 결정재량권과 선택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관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이순 시인인데요. 그런 거예요. 아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거북선을 잃어버렸는데요. 자기가 이순신이라면서 말이지 거북선을 잃어버렸대. 그러면서 경찰관한테 찾아달라는 거야. 장난 전화지? 그럴 때는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생명이나 재산에 현재 급박하게 침해를 받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강도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러면 경찰관이 아 행정법 시간에 김백규 교수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경찰권을 발동할 때 결정재량권과 선택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경찰권을 발동할 거야. 아니면 이때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어떻게 돼?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침해당한다면은 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0으로 축소돼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에어메센스 슈런풍 아우프 눌 재량권의 0으로의 축소. 재량권의 0으로의 축소. 독일어로 에어메센스 슈런풍 아우프 눌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면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재량행위가 의무화 되어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경찰 개입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지금 전복돼 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금 생명에 위태롭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해양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할 겨를이 있어? 아니면은 곧바로 뛰어들어서 그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재량권이 0으로 축소돼 버리지.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론. 이것이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량권이 0으로 축소 이론에 따라서 행정 개입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행정 주체의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개입 청구권은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